저는 스탁마켓나우 시황 영상을 통해 금리 인하는 호재로 위장한 악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미뤄오던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조만간 9월에 단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오랜 시간 동안 경기 침체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물가와 금리가 드디어 해소되는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행보인 것인데, 도대체 증시는 왜 금리 인하가 가시권에 도달한 이 시기에 갑자기 방향을 하방으로 틀기 시작한 걸까요? 주류 언론을 통해 언급되는 것처럼 트럼프 2기 출범이 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올해 연초 금리 인하가 오히려 증시의 악재가 될 가능성을 제시해드렸던 당시의 전망대로 사전에 예견되었던 문제가 시차를 두고 발생되었을 뿐이라고 판단하며 이번 사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스탁마켓나우 시간을 통해 과거에 제가 금리 인하를 악재로 해석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으며 현재 상황은 과거의 전망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비교하면서 중간 점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트럼프 당선 우려나 바이든 불출마 선언 등의 미 대선 리스크는 표면적 악재에 불과할 뿐 근본적 증시 하락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증시 하락의 진짜 원인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시황의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기회를 다시금 제시해드리기 위해 본 영상을 준비했으니 이번 주 스탁마켓나우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리더스탁 정예준입니다. 이번 주 스탁마켓나우 시간에는 금리 인하의 기대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하락하는 세계 증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연준의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 절정에 달아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최근 증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본 영상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 드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 목차는 크게 세 가지로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금리 인하는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과거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리뷰해 드리면서 현재 상황과 좀 비교를 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연준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했다는 부분을 체크해드리는 시간 두 번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시작된다면, 그러니까 잡혔다고 생각했었던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다시 찾아오게 된다라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셈법이 꼬여버리게 됩니다. 자,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세 번째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서부터 마지막 순서까지 천천히 잘 따라와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첫 번째 시간은 금리 인하는 좋은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과거 이야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었죠. 금리만 해결되면은 만사 오케이다 라는 식의 이 주리 언론의 가스라이팅에 속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금리 라이팅 이런 식의 표현도 해드렸었는데, 그때의 관점을 다시 한번 좀 불러와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영상들인데 대표적으로 한 3개 정도 뽑아봤습니다. CPI하고 PPI가 하락한다. 그래서 물가가 떨어진다고 하면서 장이 올라가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가가 떨어지면 좋은 일이다 라는 식의 해석을 하는데, 과연 그럴까라고 하면서 의문 제기를 해드렸던 영상, 여기 23번째 영상 스탁마켓나우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파월이 자꾸 금리 라이팅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금리만 떨어지게 되면은 모든 게 괜찮아지니까 금리가 떨어질 때까지 좀 참아라 라는 식의 관점을 이야기했었을 때, 과연 금리만 떨어지면은 만사 오케이가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된다라는 영상, 여기 33번째 영상에서 말씀해드렸고, 그리고 2024년도 들어서 첫 번째 시황 영상으로 말씀드렸던 게 요거죠. 금리 인하는 호재로 둔감한 악재이다. 금리 인하만 시작되면은 장이 좋아질 거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의 기대감으로 시장을 자꾸 올리고 있는데, 실제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라면은 과연 예상대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인지
생각해보자. 어쩌면은 금리 인하 시작 시점이 증시를 떨어뜨리는 악재의 순간이 될 수 있음을 이 영상에서도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류 언론에 의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논리를 제가 계속 반박하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설명해 드렸었고, 제가 이러한 설명을 해드렸던 이유는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재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 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좀 간단히 리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가가 너무 높아졌다라고 하면서 높은 물가 때문에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떨어진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외식을 하고 싶은데 햄버거 하나가 옛날에는 5,000원이었는데 지금은 8,000원, 9,000원이다. 그래서 2개 사 먹을 거를 이제는 하나밖에 못 사 먹겠다 라고 하게 되면서 경기가 물가 때문에 위축되고 있다라는 식의 표현을 많이 했었었고, 그리고 이 물가가 높아지는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리를 높여야 된다. 물가를 잡는 방법은 금리를 높이는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물가를 잡아야지. 그래야지 높아진 물가가 해소되고, 그래야 햄버거 하나밖에 못 사 먹었던 거 이제 2개 사 먹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경기 침체가 해소될 수가 있다. 즉 리세션으로부터 우리가 탈출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가 주류 언론을 통해서 소개됐었던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일단 높아져 있는 이 물가부터가 해결돼야 된다. 그리고 이 물가만 해결이 되면은 순차적으로 높아져 있는 금리 내려가면서 경기는 회복되고 좋아지게 된다. 그래서 물가가 내려가는 것이 좋은 일이고, 물가가 내려가는 지표가 보인다는 것은 증시 상승의 배경이다 라는 것이 그동안의 주류 언론의 로직, 논리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 논리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이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생각하는 로직은 어떤 것이냐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그래프를 또 보여드려야 되겠죠. 리세션으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 저는 이 그래프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건 2021년도서부터 제 시황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한 그래프라고 할 수 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번 이상 나왔던 것 같습니다. 설명을 대략 해드리면은 코비드 19이 됐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혹은 무역 전쟁이 됐던, 혹은 이상 기후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던, 이런 각각의 환경들은 공급 충격을 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즉 코로나 바이러스가 됐던, 전쟁 상황이 됐던, 그리고 이상 기후 상황이 됐던, 이 것들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게 됐는데, 그 물가 상승이 진행되게 된 배경이 일단 1차원적으로 공급 문제에 있다라는 사실, 그거를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주변 환경 때문에 공급이 잘리는 상황,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게 된 것이다. 다시 풀어서 설명해드리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터졌었었죠. 이때 국가 간의 교류를 차단해야 된다. 질병이 너무 번진다. 전염병을 막자라고 하면서 교류가 잘리게 되니까 물건이 마음대로 교류가 되지 못했던 상황.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쉽게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 그쵸? 그러니까 물건이 희귀해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가치가 올라가니까 물가가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서유럽 국가들이 자꾸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 그래서 러시아가 삐진 거죠. 서유럽 국가들 가스 안 준다. 자원 안 준다. 길 다 잘라버려라. 그래가지고 원유 수송 경로, 가스 수송 경로를 차단해 버리니까 서유럽에 들어오는 자원이 차단이 되게 된 거죠. 공급이 잘렸다고요. 자원에 대한 공급이. 그러니까 자원이 희귀해지게 되고, 그래서 가치가 올라가면서 물가가 상승하게 된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공급 차원의 문제가 생기면서 물가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상기후도 역시 마찬가지. 이상기후 현상에 의해서 농작물 재배가 어려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식량이 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A라는 국가가 밀을 만드는데
A라는 국가 안에서 소비할 양만 생산이 되고 그 이상이 생산이 안 되니까 다른 나라에 무역 수출을 못 해요. 그러니까는 공급이 잘리죠. 그러니까 물건이 곡물이 귀해지게 되죠. 곡물이 귀해지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그죠? 즉 공급이 잘리게 되면서 공급 충격에 기인한 물가 상승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곡선, 공급 곡선으로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이런 요인들은 공급을 차단시켜서 물가를 올리게 하는, 즉 서플라이 커브를 왼쪽 상단으로 올리게 하는 것서부터 문제가 시작되게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이 그래프는 경제학에서 많이 그리는 건데 세로축에는 이제 그 가격 그 세팅해 놓고 가로축에는 생산량 혹은 뭐 공급량을 이렇게 체크를 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되고요. 그리고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자리에서 이제 균형점이 된다. 그래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과 물건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이 균형점에 만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시장 가격이 되는 거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생산량이 요 균형 생산량이 되는 거다. 요런 로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균형 상태에 있다가 이런 환경이 처하게 되게 되면은 공급이 차단되는 거예요. 공급이 늘어나면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가고 공급이 차단되면은 그래프는 왼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올라가는 공급 곡선에 의해서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서 생기게 되죠. 본래의 수요 곡선은 요 하얀색 디맨드 커브이고요.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진 서플라이 커브는 이렇게 올라가게 되니까 여기서 새로운 균형점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격이 어떻게 돼요? 원래는 균형 가격이 여기였는데 이 새로운 공급 곡선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물가 상승이 여기서 연출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됐으면 이제 그 다음에 물가를 잡겠다고 하는 짓이 뭐냐면은 금리 인상, 그죠? 연준이 그동안에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뭐 이런 거 하면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게 됐죠. 자, 금리를 올리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왼쪽으로 올라갔었던 서플라이 커브가 다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급 충격의 문제를 다시 돌려주면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미 연준의 긴축은 이 수요 곡선을 땡기는 거예요. 아래로. 금리가 너무 비싸지면은 대출하기가 어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물건을 사고 싶은데 물건 가격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걸 못 사겠어. 그럴 때 대출을 써서 사자. 예를 들어서 뭐 집값이 너무 높아졌다. 그러면은 내 돈 가지고는 못 사니까는 은행 대출 써서 사버리자. 이러면은 비싸진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되죠. 자, 근데 은행이 금리를 높여버려요. 그래서 대출을 쓰는 데에 대한 부담을 높여버리면은 아파트를 사는데 부담스럽죠. 대출을 써서 사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파트를 사는 거를 꺼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금리를 높이게 되면은 물건을 살려고 하는 그 힘, 그 니즈, 그거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게 수요를 아래로 찍어 누르는 요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수요가 차단되게 되면은 그래프가 왼쪽으로 갑니다.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디맨드 커브가 오른쪽으로 가고요. 그래서 고금리 긴축 정책은 디맨드 커브,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땡기게 하는 요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를 잡는 거예요. 수요가 내려오게 되게 되면은 새로운 디맨드 커브가 이렇게 생기게 되죠. 그러면 균형점이 여기 새로운 공급 곡선과 새로운 수요 곡선에 의해서 여기서 균형점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럼 물가는 다시 이렇게 내려오죠. 이쪽으로 이렇게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갔었던 물가가 다시 내려오는 과정이다. 근데 중요한 건 이 프로세스를 경험하면서 뭐가 변하느냐? 가로축에 해당되는 거. 이 이야기는 진짜 수십 번 했습니다. 이 Q 값이 계속 내려오게 된다. 첫 번째 균형점이었을 때 Q 값이 이 밑으로 내려왔었는데
이 두 번째 균형점으로 가면서는 Q 값이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 Q 값이 내려간다는 거는 생산량이 쪼그라든다는 거, 그리고 판매량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즉 경제에 대한 규모가 축소되게 된다. 그래서 원래 그래프를 보시면 원래 그래프는 여기가 균형점이었죠. 이때 이 가격에서 이만큼을 판매해서 경제의 규모가 이따만한 사이즈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네모칸의 사이즈가 이렇게 쪼그라들게 된다.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니까 여기서는 요 가격에 요만큼밖에 생산과 판매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의 규모가 이렇게 위축되는 상황. 그죠? 그래서 네모칸이 원래 이따만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쪼그러 들어가는 게 리세션의 프로세스이다. 그 이야기를 21년도서부터 해드린 다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미래가 이거인 것 같다. 그래서 올라갔었던 물가가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라면은 이거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던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이해가 되셨으면은 이제 이어서 여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보셨다시피 수요가 떨어지는 과정, 그죠? 그게 곧 물가가 내려오는 과정하고 일치한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금리를 높이면서 디맨드 커브를 밑으로 누르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수요 충격에 의해서 빨간색 디맨드 커브가 내려오는 그 수요 충격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라는 거. 그래서 로우 인플레이션이 된다라는 거. 이것은 금리 인하의 기대를 높이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물가가 내려오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니까 주류 언론이 거기에만 얘기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프상에선 어땠어요? 경기가 위축되잖아요. 그렇죠? 네모칸 사이즈가 쪼그라든다고요. 그래서 이 로우 인플레이션 이꼴 레이트 컷에 대한 호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가능하지만 한편으로는 경기 충격 불황의 징후이기도 하다라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렸던 겁니다. 자, 그 부분을 말로 좀 풀어서 설명해드리면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수요 충격, 불황의 문제도 그만큼 심각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네모칸 사이즈가 쪼그라드는 경기 위축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징후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똑같은 현상, 그죠? 물가가 떨어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 현상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호재로 보이겠지만 저 같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경기 침체로 가고 있다라는 징후로서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같은 상황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동전의 양면 같은 느낌인 겁니다. 동전은 애초에 양면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오른쪽 면을 바라보느냐 왼쪽 면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서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좀 다르게 표현해 드리면은 요 지구본으로도 설명해 드렸고요.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해가 이쪽에 있으면은 이 해가 드는 방향은 낮이죠, 낮. 그래서 여긴 따뜻합니다. 햇볕이 들어오면서 밝다, 낮이다, 아주 긍정적이다 라고 하게 되는데 이 반대편, 이 지구의 반대편에는 반드시 밤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이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이쪽 면을 바라보게 되면은 낮이지만 이쪽 면을 바라보게 되면 밤이다. 그래서 이게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공존되어져 있는 이 현 상황을 누군가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로 긍정적으로 해석하겠지만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수요 충격 불황의 문제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21년도에서 22년으로 넘어갔었던 그 당시에 특히나 많이 해드렸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당시에 시간이 좀 지나서 분명히 이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물가는 떨어지게 되는데 그 물가가 떨어지는 것을 누군가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다라고 하면서 호재성으로 문제의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경기가 불황 경제로 향해 가고 있다라는 이상징후로서 해석을 하게 될 것인데, 이 두 가지 해석이 공존하는 가운데 어느 하나를 결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드리면서, 만약에 이 질문에 대답을 요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찾아오게 된다라면은 저는 바로 고민 없이 여기를 선택하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이 증시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요하는 장세가 찾아올 걸로 보여지는데, 저는 여기에 경기 불황에 대한 선택을 할 것임을 이 퀘스천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선택을 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인플레이션형 불황, 그러니까 물가가 높아지면서 불황 경제로 가고 있는 그런 딜레마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라 보여지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경기 침체에 대한 문제가 올라오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저는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서 좋은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식으로 증시에 대한 상승론이 지배하게 되거든, 저는 또 외롭게 반대편에 서서 그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불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징후로 해석해야 됩니다 하면서 증시가 하락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선택지를 결정하게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게 아까 전에 보셨던 유튜브 영상 썸네일, 거기서 해드렸었던 공통적인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이 되셨으면은 이제부터 2부 시간으로 넘어가서 미국 연준의 입장을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 최근 들어서 미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부분이 달라졌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다음 화면 보시면은 2024년도 7월 3일 ECB 포럼에 나선 파월 의장이 이런 발언을 해줬습니다.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 전에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인플레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로 넘어가기에는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해 다소 좀 거리를 두는 그런 발언을 했었는데, 자, 7월 3일이에요 이게. 7월 3일에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시간이 일주일 지난 시점에서 의회에 참석해가지고 진술을 했는데, 어떤 진술을 했냐면은 이런 진술을 해줬습니다. 높은 물가만이 위험은 아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잡혀야지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서, 물가가 잡히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 떠들지 말라고 이렇게 선을 그었던 이 사람이 일주일 만에 높은 물가만이 위험은 아니다,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저울질, 그러니까 물가가 충분히 잡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쩌면 빨리 금리 인하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일주일 만에 태도가 좀 급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멘트를 잘 읽어보시게 되면은, 지금 물가만 위험한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게 위험한 게 또 있다, 그런 차원으로 해석이 될 만한 발언을 해줬죠. 즉, 물가도 문제인데 지금 경기도 문제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물가만 봐라, 금리만 봐라, 이것만 해결되면 된다라고 해왔었던 파월 의장이 물가만이 아니라 이젠 경기도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후퇴하고 있는 경기, 특히나 최근에 미국의 실업률이 4%를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우리는 물가도 문제이지만 경기에 대해서도 위험성을 갖고 있다라는 식의 발언을 해줬습니다. 그럼 어쩌면 우리는 물가와 경기,
두 가지의 문제를 지금 같이 경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동안의 미 연준은 경기와 관련된 위험을 항상 제거했었어요. 언급을 안 했습니다. 우리는 소프트 랜딩 하고 있다. 경기가 연착륙하고 있다. 경기 지표가 좀 떨어지는 거? 그거 자연스러운 일이다. 물가를 잡기 위해 우리가 긴축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그런 지표이지 뭔가 위험한 지표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물가만 봐. 이렇게 했었던 양반이 이런 식의 발언을 해주게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재밌는 게 이제 다음 날 7월 11일 날 CPI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물가 지표가 나왔어요. 소비자 물가 지표 6월 달께 나왔는데 3.0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3.0이라는 지표는 최근 대비 둔화된 지표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만 더 내려가면 이제 2%대 물가가 나오게 되고 2%대 물가가 지속되게 되면은 그동안에 그토록 연준이 바랬던 물가 상승률 2%대에 도달을 하게 되게 됩니다.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드디어 이제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맨날 증거가 필요하다. 물가가 더 떨어져야 된다라는 주장만 해왔었는데 이게 이제 거의 그들의 목표치 근처까지 다 와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논리대로 보게 되면 어때요? 엄청나게 좋은 일이 생기고 있는 거죠. 물가만 잡으면 다 해결된다. 그래서 2%대 물가만 우리는 계속 때려 조지면 된다. 그런 관점으로 일관을 해왔기 때문에 드디어 그토록 바랐던 지표가 이제 눈에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재미난 게 이런 지표가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 9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 올라가게 됐는데 나스닥 지수의 반응을 보게 되면은 갑자기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요게 7월 11일 요 동그라미 친 게 7월 11일 나스닥 100 선물 지수의 흐름입니다. 요 CPI 발표가 발표되는 시점하고 지수가 급락하는 시점이 일치하죠. 그리고 나서 뭐 추가 하락을 여기서 또 더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 힘을 실어버리게 되니까 오히려 장이 떨어지는 모습이 연출이 된 거라는 점이죠. 그러면서 연준의 태도가 물가만이 위험한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 우려를 슬슬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는 이런 태도의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 그 부분을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앞으로도 연준이 물가만 계속 이야기했었던 연준이 이제는 논점을 경기 쪽으로 바꿔서 경기 둔화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는 그런 식의 발언을 계속 해 나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증시가 계속 또 하락 반응을 보인다. 그러면은 제가 일부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죠? 역시나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을 증시가 이제 받아들이고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연준의 태도 변화가 별거 아닌 이벤트처럼 그냥 훅 지나가 버렸지만 증시에 반응하고 빗대어서 보게 되면은 가볍게 볼 만한 내용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게시글로 올려드렸던 그 글귀를 제가 좀 다시 가져왔는데 더 이코노미스트에서 최근에 이런 기사가 기고가 됐어요. 읽어드리면은 센트럴 뱅크가 물가를 상대로 한 전쟁, 배틀에서 이기고 있다, 승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물가를 이제 잡아내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목표치에 거의 다 왔다. 그러면 이제 전쟁이 이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the war is just getting started. 그러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은 상황이 종료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제 막 시작되는 거다 라는 식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밑에 읽어보시면은 Politics and Protectionism will make life difficult.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 그리고
이걸 우리말로 읽으면은 뭐 보호주의 이 정도로 읽을 수가 있는데 조금 의역을 하면 이제 자국 우선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자국을 위해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벽을 치고 교류를 차단하고 하는 그런 정책들, 그런 외교 정책들 이런 거에 의해서 삶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얘기해 주면서 이런 것 때문에 실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거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 준 거죠. 그러면서 여기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드디어 서플라이 쇼크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서플라이 쇼크에 대한 부분을 인플레이션의 문제로 잘 거론하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공급 충격에 따른 인플레이션 문제라는 문구를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내용 좀 읽어드리면은 low inflation, 그러니까 낮은 인플레이션은 환영할 만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does not mean, 뜻하는 것은 아니다. A return to the relatively stable economy, 그러니까 견고한 경제 상황. 이게 팬데믹 이전에 우세했었던,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에 우리가 평범하게 경험했었던 그런 정상적인 안전한 경제 상황, 그때로 돌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경제가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아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Several worries loom on the supply side.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몇몇 위험들, 문제들이 지금 눈에 서서히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이 서플라이 사이드의 이 문제가 뭐냐면은 could constrain growth and boost inflation. 성장을 저해, 억제시키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부스팅 할 수 있다. 서플라이 문제 생기니까, 공급 차원의 문제가 생기니까는 성장률은 성장률대로 저해가 되고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대로 올라가게 된다. 제가 아까 그래프를 그려드렸던 거. 공급 충격에 의해서 물가는 올라가는데 이걸 잡겠다고 고금리 정책을 치니까는 경기는 경기대로 침체되는 거.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그렇죠? 인플레이션형 불황을 유발할 수 있는 게 이 서플라이 사이드의 문제, 공급 차원의 문제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죠. 그래서 이게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라는 기사글이 나오게 됐어요. 저는 뭐 2021년, 22년 그때 당시 많이 해드렸던 이야기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공급 차원의 문제로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거를 또 고금리로 잡겠다는 정책을 썼고, 그러면은 이게 뭐 자연스럽게 뭐 제가 뭐 뛰어난 어떤 뭐 예측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최소한의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생각을 한다라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예측 가능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다라는 차원으로 어떻게 보면 좀 무시하고 있었다가 최근에 뭔가 좀 분위기가 쎄해지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제서야 하면서 성장은 저해되고 인플레이션이 부스트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이미 오래전서부터 계속 제기가 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근데 최근에 뭐 정치적으로 좀 시끄러워지고 그리고 뭐 보호무역주의 뭐 이런 거 한다고 하니까는 이런 것 때문에 막 이제 막 시작이 된 것처럼 표현이 되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이상기후 현상 이런 것들이 다 서플라이 사이드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된 사항이었어요. 그게 지금까지 이제 지속이 되고 있다가 정치적 문제 이런 거에 의해서 더 불이 붙었을 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이어서 내용 보시면은 이런 공급 충격에 대한 상황이 뭐에 의해서 또 제기가 되고 있냐면은 return to
populism in America and Europe threatens fiscal blowout and more price pressure still. 아메리카랑 이제 유럽에서 포퓰리즘,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포퓰리즘을 쓰는 그런 정치인들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죠. 트럼프도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소득세 다 깎아준다고 하고, 그리고 뭐 관세 올린다고 하면서 Make America Great Again 해주겠다고 하면서 적자 재정 정책을 쓰겠다라는 발언을 했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중에 재정을 또 쏟아내게 되는 상황을 유발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생긴다? 프라이스 프레셔, 물가 상승 압력을 더하게 된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무드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대로 가게 되면은 또 죽은 줄 알았던 물가가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위험도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상황으로 보았을 때 중앙은행이 maybe winning the battle against inflation,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어쩌면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the war, 진짜 전쟁은 is just beginning,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시면은, 이 서플라이 쇼크를 유발하게 되는 이 도구로서 정치적인 부분, 그리고 보호무역주의, 이런 것들이 거론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그동안에는 공급 측면을 무시한 채 물가 하락만을 최선으로 인식을 시켰던 과거의 템포가 이제는 공급 측면의 물가 상승, 그리고 이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즉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공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그 상황을 이제야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한 기사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물가만 잡으면 이제 전쟁은 끝나는 거고 다 해결이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좀만 참아라, 불황경제 곧 끝난다, 이런 식으로 끌고 왔었던 게 어쩌면은 그쵸, 이제 막 전쟁이 시작되는, 이제 막 스타팅을 했을 뿐이다 라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뭐 많이 했었던 이야기인데, 주식시장에서 뭐 돈을 벌고 혹은 뭐 쇼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이거는 좀 부수적인 문제이고, 빚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제시드리고 있는 시황 관점이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면은 뭐 쇼 투자를 하고 곧버스를 사고 하는 거는 2차, 3차적인 문제이고, 일단 가장 먼저 빚부터 없애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었죠. 고금리의 상황이 장기화되게 되면서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은, 그럼 이제 신용불량자, 저신용자로 몰락을 하게 되게 됩니다. 주식 투자를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고, 일단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자산이 살아 있어야지 뭐 주식을 사던 말던, 그래서 뭐 수익을 내던 말던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나치게 빚을 많이 끌었어 가지고 이러한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되게 되면은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고금리 빚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질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빚을 잔뜩 져놨어요. 그리고 이제 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것을 기정사실화 시켜놓고 이제는 금리가 내려갈 거니까는 숨통이 좀 트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금리가 더 올라간다든지 현재 고금리 상황이 더 지속한다든지 하게 돼서 내가 감내할 수 없는 그 한계치를 이제 넘어버리게 되는 상황, 그런 무대로 가게 되게 되면은 일반 가게에서 감내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고통을 끌어안고 있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어쩌면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이 기사 읽어드리면은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중앙은행, 센트럴 뱅크는 should ignore supply shock, 공급 충격에 대한 문제를 무시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중앙은행은 공급 충격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주체가 아닙니다. 이것도 이전 영상에서 많이 했었던 이야기죠. 중앙은행은 금리 정책, 통화 정책을 관장하는 곳이지 뭐 이상기후에 의해서 공급이 잘린 거, 그리고 국가 간에 분쟁이 생겨서 교류가 잘린 거, 그리고 팬데믹, 질병 때문에 교류가 잘린 거, 이거를 중앙은행이 어떻게 해결해 줘요? 그거는 정치, 외교, 뭐 환경, 질병, 뭐 이런 차원의 문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차원에 생긴 문제를 중앙은행이 해결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이론적으로 공급을 해결해 줄 수 없으니까 물가를 잡기 위한 긴축 정책,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요 얘기예요. 그래서 which exert only a passing direct effect on inflation.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다이렉트 이펙트를 줄 수 있는 그 긴축 정책을 하는 것만이 중앙은행의 역할이기 때문에 공급에 의한 물가 상승이 찾아온다고 해도 중앙은행은 이를 무시한 채 통화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가 여기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플라이 쇼크에 의해서 발생된 물가 상승을 중앙은행이 제어하는 게 어렵다라는 게 여기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부터 좀 읽어드리면은 raising interest rate to squeeze inflation out.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버리는 이러한 정책적 옵션, 이런 것들이 would be painful,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에 있는데 이거를 금리 인상으로 잡아내는 거는 고통스럽다. 제가 아까 그래프에서 다 해드렸었던 이야기죠. 그리고 이어서 파월 의장도 그렇고, 그리고 라가르드는 저기 ECB 총재입니다. 유럽의 중앙은행. 그래서 유럽의 중앙은행 총재가 됐던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이 됐던 이런 사람들이 금리를 올리면서 레이즈 레이트, 금리를 인상하면서 every escalation in a trade war, 그러니까 무역 분쟁 같은 공급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게 에스컬레이션 될 때마다 항상 금리를 올리면서 이거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다. 그렇게 되면은 the world economy would become far more volatile. 그러면은 세계 경제는 더욱더 불확실해지게 된다.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이거를 잡겠다고 금리만 계속 땡겨 올리게 되게 되면은, 그렇죠, 고금리가 장기화되게 되면서 트러블만 계속 터트리게 되고, 이게 시장에, 그리고 뭐 주식시장에 상당한 변동성 악재가 되게 될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서플라이 쇼크에 의해서 발생되는 물가 상승은 연준의 통화 정책으로 잡아내는 데 있어서 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방송에서도 이런 식으로 물가를 잡는 거는 좋은 일이 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밑줄 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As the world has discovered, 세계가 그동안에 발견했듯이 전쟁, 그리고 팬데믹, 그리고 commodity crisis, 그러니까 상품, 원자재에서의 위기, 그러니까 원자재가 희귀해지게 되면서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위험이 발생되는 것은 costly, 상당히 비용적이다. 그러니까 값비싼 대가를 따르게 한다. 그렇게 좀 의역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 동안 세계 경제가 경험했듯이 전쟁에 의한 공급 충격 문제, 팬데믹에 의한 공급 충격 문제, 그리고 원자재 상품과 관련된 공급 충격 문제는 많은 비용을 유발하게 된다. 그만큼 이제 페널티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노출이 되어져 있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빚이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running up big debt, 빚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 근데 여기서 no tariff raise government revenue, 여기서 이제 관세 부과 정책까지 한다고 하잖아요.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프로텍셔니즘, 보호무역주의,
이런 거에 의해서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서플라이 쇼크가 또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관세 부과가 정부의 수입을 올려주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공급 충격 문제가 지속이 되게 되죠. 국가가 서로 자기 잘났다고 교류를 올려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공급 충격 문제가 진행되면서 이게 tend to harm growth, 성장률에 저해를 하는 경향이 있고, making debt harder to repay, 빚은 상환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만든다. 빚을 갚는 데 문제가 더 생긴다라는 거죠.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고금리에 대한 부담이 올라가니까는 빚을 상환하기가 힘들어지게 되죠. 그러니 물가가 높아서 고금리 때문에 문제 생기고, 이로 인해서 경기 침체 문제, 이 악순환이 쉽게 해결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 충격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는 이게 해결되면서 풀려야 돼요. 근데 이런 공급 충격 문제를 연준에 혹은 중앙은행에 고금리 정책으로 잡겠다라는 것은 풀리지 않는 그런 악재 상황을 지속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이걸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공급 충격에 대한 문제는 연준 혹은 이제 중앙은행 통제 밖의 문제입니다. 국제 외교 차원에서 봐야 되는 문제이고 환경적인 요인이니까. 이상기후 현상, 팬데믹 현상 이런 거는 중앙은행의 통제 밖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금리 인상이라는 해결책으로 이 문제를 잡으려고 하게 되면은 각종 부작용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 그게 요 문단에서 정리된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 일부 시간에 다 해드렸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또 추가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국가 재정과 관련돼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본드 마켓, 채권 시장에서는 지금 이미 경고를 하고 있다. 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냐면은 레비시한 피스컬 폴리시, 국가의 재정 정책이 너무 방만하다. 제가 아까 전에 포퓰리즘 이야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지금 미국 이야기만 먼저 해드리면은 트럼프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만약에 돼서 트럼프 2기가 출범한다라면은 적자 재정을 확대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금도 감면해 준다고 하고 있고, 그런 이제 재정 확대 정책이 터지게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국가가 지금 안 그래도 빚을 한도 끝까지 지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의 재정을 더 확대해서 쓰겠다라는 겁니다. 나라 곳간에 지금 돈이 없는데 없는 돈을 더 끌어 쓰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러다가 국가가 너무 지금 많은 빚을 쓰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신용에 대한 위험, 이런 것들을 맞게 되게 되면은 신용등급 강등 위험이 또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이 재정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신용등급 하락의 경험을 최근에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그 무대를 더 걸어가겠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채권 시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이미 경고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무드를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 우익 쪽에 정당들이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되게 되면서 이들이 돈을 엄청나게 뿌릴 걸로 보여진다. 그래서 이런 퍼퓰리즘에 의한 재정 확대가 국가의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고 재정 적자의 규모를 늘리게 될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서 신용 위험에 따른 채권 금리 상승이 목격이 됐었었죠. 그러다가 이들이 좀 이제 주춤하게 되게 되면서 최근에 그 첫 번째 보팅이 있었었는데 생각보다 선전을 하지 못했다. 극우 정당들이. 그래서 이 문제가 다소 좀 소강 상태에 있긴 한데
만약에 추후 정치적으로 이런 포퓰리즘의 바람이 계속 불게 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또 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는 중앙은행이 앞으로 금리를 내리면서 시중의 금리가 계속 밑으로 내려갈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전에도 차트 많이 보여드렸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절정에 이르고 있는 이 시점에 채권 금리 차트는 전혀 떨어질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높아져 있는 금리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상태이지 떨어 내려갈 기색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채권 수익률, yield on 10-year treasury, 10년물 미국의 국채 수익률을 보시게 되게 되면은 have risen,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다. 뭐에 의해서? 인베스터들이 contemplate a Republican sweep in America's election in November. 11월에 미국 대선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미국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수입이 일어나지 않을까. 수입이라는 거는 이제 공화당이 다 싹쓸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원도 다수석, 하원도 다수석, 대통령도 공화당 트럼프가 될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보니까 그 분위기에 맞춰서 지금 미국의 채권 수익률이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럼 이들이 등장하는데 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느냐? 이 사람들은 would make deficit financed tax cut more likely. 텍스를 떨어뜨리고 소득세를 낮추고 적자 재정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재정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채권 금리에 대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시중 금리가 최근 들어서 생각보다 잘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주담대 대출 금리 뭐 내려간다 말만 나오고 있고 시중 금리는 최근 들어서 오히려 가상 금리를 더 올려서 주담대 대출을 측정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었던 금리가 생각보다 내려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 노출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고 있고 채권 시장은 이를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이런 such policy, 이런 정책들이 will only push up inflation. 오직 인플레이션만 푸시업 시킬 뿐이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이 이런 적자 재정 확대가 베네핏은 없고 그냥 인플레이션만 자극시킬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forcing central bank to raise interest rate.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또다시 금리를 올리도록 force, 압력을 주게 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게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압력이 다시 생긴다라는 거. 적자 재정에 의해서.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환경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공급 충격에 따른 인플레이션, 이 상황이 많은 트러블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재정 같은 경우에도 공급 충격에 의해서 재정을 확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호무역주의 이런 거 한다고 하면서 각자 도생 무드로 가게 되면은 야, 옆에 있는 나라가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준다. 아우 치사하다. 저 나라 그냥 손절치자. 대신에 내가 대통령이니까 내가 돈 줄게. 나라 돈 줄게. 이걸로 버텨. 쟤랑 친하게 지내지 마.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재정 확대 무드가 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의 이런 관세 정책, 이런 재정 정책, 이런 조세 정책이 궁극적으로는 아까 전에 보셨던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자국 우선주의 이 기조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공급 충격에 따른 비용 인플레를 또 자극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추가 금리 인상이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요 기사 말미에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물가만 잡히면 전쟁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은 지금 이 시점이 물가가 거의 다 잡혀있는 이 시점이 오히려 전쟁의 시작점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확인을 하셨으면 이제 마지막 3부 시간으로 가서 그러면 만약에 다 잡혔을 거라고 생각한 이 인플레이션이 다시 시작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미래로 가게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미 과거에 제가 정답을 말씀드렸습니다. IMF 외환위기하고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갖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렸었죠. 요거는 그 이전 영상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호재로 둔갑한 악재이다라는 요 영상 찍어드리면서 케이스 스터디, 사례 연구 해드렸었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 요때 금리가 떨어졌는데 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렸던 연준의 통화 정책이 인하 쪽으로 가서 이렇게 빠르게 금리를 내렸던 요 시간 중에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면은 같이 충격을 때려 맞았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은 장이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는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점, 그걸 보여드리면서 금리 인하가 진행되는 이 시점이 오히려 증시 폭락을 유발할 수 있음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왜? 금리 인하는 이꼴 아까 동전의 양면 이야기 했잖아요. 그만큼 경기가 불황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사례 연구로 리먼 브러더스 사태 혹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사태 그때 당시를 보여드리면서도 그래프 그려드렸죠.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던 요 시간과 리먼 브러더스 쇼크로 인해서 장이 하락했었던 시간이 일치한다. 그래서 처음 금리를 인하했었을 때 요때만 잠깐 좋았다가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상 3달 정도 강세장부도 이어가다가 이후 금리가 또 내려갈 때는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하더니 그 이후서부터 금리가 내려갈 때마다 계속 하락 충격을 받으면서 나스닥 지수가 반토막 이하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 이 1번의 사례와 2번의 사례는 제가 봤었을 때는 시나리오상 예상 시나리오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제가 좀 유력하게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사실 요 3번 케이스 3번 IMF 쇼크하고 좀 유사하다라는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보셨던 1번하고 2번하고 갖고 있는 차이점이 어떤 거냐면은 여기는 금리를 계속 내리지를 못했어요. 실제로 이 IMF 쇼크가 있었던 당시와 우리나라의 CD 금리 91일물하고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은 금리를 내리려고 했었던 요 시간 그래서 시중금리, CD금리가 하락 압력을 받았을 당시 이때도 증시가 뭐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좀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여기서 다시 올라가죠. 그죠?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려고 하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또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금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국 정부가 외환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한국의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금리 인하까지 한다고 하니까는 화폐 가치가 더 작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더 금리를 못 내리겠다 하면서 이제 금리 상승 압력이 나오게 됐던 거죠. 이 과정에서 증시가 한번 이렇게 또 툭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경기 침체 문제가 또 가속되게 되니까는 금리를 또 계속 올리지도 못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좀 하락 압력을 받는 시간이 있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또 플랫하게 또 진행을 하다가 결국 IMF 외환위기가 터졌던 요 순간, 요 충격이 있었던 요 시간 중에 금리가 폭등을 해버리죠. 그죠? 그래서 IMF 외환위기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금리를 내리질 못하고 오히려 금리를 역으로 올렸어야 되는 상황에 처해지다 보게 되니까는 나온 현상입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이 상당히 유사한 게 금리를 내리자니 또 물가 상승 압력 제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가를 다 잡은 줄 알았는데 아까 기사 보셨다시피 재정 확대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이 또 생길 수 있고
국가들이 보호무역주의 하겠다고 하면서 교류를 차단하고 이상기후 현상 또 생기고 뭐 팬데믹 비슷한 거 또 생기고 하게 되면은 공급이 또 잘려요. 홍해 지역에서 또 후티 반군 또 이제 막 총질하고 그러면은 또 공급 충격에 따른 인플레가 또 생긴다고요. 그래서 그런 환경이 제거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재상승 압력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금리를 내리자니 인플레 압력 때문에 쉽게 금리를 공격적으로 내지를 못해요. 아까 전에 보셨던 케이스 1번, 2번에서는 금리를 공격적으로 파바바박 내렸었는데 과연 지금 우리는 그와 같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많이 들거든요. IMF 때도 똑같았었습니다. 국가가 외환위기가 있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너무 하락 충격을 받아가지고 금리 인하를 내리지를 못하면서 질질 끌다가 결국에는 안 되겠다, 방법이 없다. 그냥 문제를 터트려 버리자 라고 하면서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을 시켜서 죽을 사람은 빨리 그냥 다 죽어라 라는 모드로 가게 됐던 겁니다. 이게 빚 못 갚는 사람들 있으면 파산하세요 라고 하면서 빚을 아예 못 갚아버리게 그냥 드라이브를 위로 올려버린 거죠. 파산 신청하면 이제 빚을 안 갚아도 되는 상태가 되잖아요. 나 이제 손 털었어요. 앵꼬 났어요. 하면서 내가 줄 돈이 있는 사람들 나 이미 파산이어서 돈 못 갚으니까는 뭐 알아서 하시라고 법적으로 할 거면 하라. 뭐 빵 들어갔다 올게요. 이렇게 되게 되면서 결론이 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인플레이션형 불황이 갖고 있는 무서움이 이런 건데 제가 보는 시황 관점에서는 지금 이 무대가 이미 오래전서부터 그려져 왔기 때문에 시황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 없었던 것이고 오히려 이런 충격의 상황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오히려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던 거예요. 증시가 아무리 올라간다 할지라도. 자, 그래서 여기 다음 화면 마지막으로 좀 보면서 오늘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이제 코스피 차트의 주봉을 제가 이렇게 한번 불러와 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었어요. 일단은 2021년도 연말서부터 2022년 연말까지 1년 반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증시 하락을 세게 때려 맞았는데 이게 이제 시작이었죠. 그죠? 그래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코로나 유동성이 붕괴가 됐었고 이게 어쩌면 이제 인플레이션형 불황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스타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충격으로 발생한 물가 상승을 금리를 올려서 때려잡겠다라는 그 시작점을 여기서 올린 거죠. 그럼 제가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그래프상 잘못된 정책 드라이브가 이미 시작을 해버린 겁니다. 이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강을 건너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나서 증시가 여기 2100포인트까지 코스피가 떨어지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물가가 다 잡혀간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다. 라는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하더니 이때 당시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차 전지 화학주들이 엄청나게 세게 올라갔습니다. 얘네만 올라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장세가 됐죠. 그래서 지수가 상승하는데 이상하게 대다수의 투자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은 안 올라가. 근데 2차 전지라는 이름만 갖고 있는 종목만 올라가요. 그래서 뭐 2차 전지 섹터에만 엄청나게 무슨 호재가 있고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막 보도가 됐었었고 그래서 코스닥 내 에코프로 BM 그래서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계좌가 갈릴 정도의 그런 극단적인 장세가 이때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시황의 배경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예요. 근데 저희가 보는 시황 관점에서 금리 인하, 물가 하락은 좋은 일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 시황 관점대로라면은 긍정적이지 않은 시황 배경을 통해서 이것만 올라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더니 23년도 8월 달서부터 장이 다시 내려오기 시작을 했었었죠. 이때는 왜 떨어졌느냐?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어닝 쇼크가 속출하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특히나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이때를 정점으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23년도 7월 26일 날짜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워낙에 임팩트가 셌었던 날이어서 상한가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던 2차전지 관련 대다수 종목들이 정점을 치고 갑자기 하방 VI를 일으키면서 급락 전환을 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실적이 안 좋다. 배터리가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생산을 엄청 해놨는데 이게 다 재고로 썩어나고 있다. 전기차가 생각보다 수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하더니 7월 26일 전에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했었던 2차 전지 산업이 7월 26일을 기점으로 해서는 갑자기 어닝 쇼크 기업으로 전환을 해버립니다. 그러더니 주가를 이제 또 싹 빼버렸었죠. 그리고 나서 쭉 내려오다가 작년도 11월이 되게 되니까 이게 다시 올라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금리 인하가 좀 빨라지면 24년도 3월이면 시작할 것 같다 하면서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다 라고 하더니 이때는 또 재밌는 게 반도체 단독 랠리가 또 진행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개를 필두로 엄청 쏘아 올렸죠. 이번에는 또 걔네가 아니고서는 반도체 관련주가 아니고서는 또 상승하는 섹터가 없어요. 또 그런 식의 랠리를 만들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시황 관점대로 보게 되면은 또 긍정적이지 않은, 그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제가 보는 시황 관점에서는 좋은 배경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뢰할 수 없는 배경을 백그라운드로 두고 여기만 땡겼다라는 거. 이때는 신뢰할 수 없는 시황을 배경으로 두고 2차 전지만 땡겼다라는 거. 뭔가 좀 이상한 감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이 첫 번째 2차 전지 단독 상승 랠리 있었을 때 이때는 코스닥의 시총 1등, 2등 종목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여기에다가만 수급을 밀어 넣어서 코스닥의 지수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 지수를 올릴 수 있는 이쪽 섹터에만 돈이 들어갔다라고 해도 말이 되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시기에서는 코스닥 시총 최상위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급등을 또 시켜요. 그래서 얘는 코스피를 대표하는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은 코스피 지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애만 골라서 상승을 시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2차 전지 단독 랠리로 지수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버리니까 금리 인하의 기대 때문에 이게 올라간다. 그러면서 지수가 올라간다. 그러니 금리 인하는 좋은 거구나. 이런 프레임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고 하면서 반도체를 올리면서 코스피 지수를 땡겨버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는 시장이 좋아지더라 해서 금리 인하는 좋은 일이구나. 나는 또 프레임이 또 생기게 되게 되죠. 어쩌면 그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지수를 땡길 수 있는 애들에만 수급을 넣은 걸 수도 있어요. 다소 이렇게 좀 음모론적으로 의심을 좀 해보자라면은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 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막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는 시황 관점에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시황적으로 기대를 가질 수 없는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물가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건데 제가 갖고 있는 시황 관점대로 보면은 물가 하락은 좋은 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일련의 과정을 겪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무시하고 보게 되면은 21년도 하반기서부터 현재까지 우리는 인플레이션형 불황이라는 그런 딜레마 상황을 지속해 오고 있는 걸 수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아닌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가 아닌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 21년도 하반기에 정점을 찍고 현재까지 계속 우하향 추세로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 그런 종목들이 현실적인 시황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리고 이런 불편한 상황을 어떻게 보면은 가리고
속이는 데 있어서 이런 동력들이 쓰인 걸 수도 있겠죠. 자,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은 주가 지수, 코스닥의 주가 지수를 올릴 수 있는 2차 전지,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그리고 코스피 지수를 올릴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시총 상위 업종만 이상하게도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를 쳐보면 맨날 그냥 좋은 얘기만 나와요. 불황을 피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만 계속 발생되는 산업인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3년도 한 해 동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닝 쇼크 엄청 터졌어요. 특히나 SK하이닉스는 4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회사입니다. 이런 인플레이션형 불황에 따른 피해를 굉장히 세게 골고루 받은 회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쌩하고 상승을 하니까는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불황은 없고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만 이상하게 주가 지수를 올릴 수 있는 시총 상위주 업종에서만 발생했다라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는 생각이 이거죠. 어쩌면은 주가 지수는 경제가 소프트 랜딩, 연착륙 중이라는 거짓된 징후를 만들어내기 위해 조작된 지표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세계 경제는 이미 오래 전서부터 인플레이션형 불황의 딜레마를 경험하면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들이 예전에 SVB 파산 문제, 우리나라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그리고 태영건설 부도 파산 이런 것들, 부동산 PF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불편한 금융 환경에 대해서 별로 경계감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왜? 코스피 지수가 2800까지 올랐다. 삼성전자가 9만 전자다. SK하이닉스가 20만 닉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상황에서 우리는 별로 변화된 게 없는 현재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플레이션형 불황의 딜레마를 경험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누적된 데미지를 4년째, 21년도서부터 지금까지 1, 2, 3, 4, 4년째 계속 쌓아 올리고 있는 중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외면했었던 이런 문제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서 이게 정치 때문에 이제 막 시작된 거다라는 차원으로 해석시키면서 이제 문제 제기화 시키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빠지는 거라고 하면서 또 M1대 화풀이 하면서 얘기하겠죠.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기 위해서 그 유튜브 창을 열었다가 그런 썸네일을 봤는데 그 MBC인가 SBS인가 그 뉴스 채널에서 본색을 드러낸 트럼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를 박살내기 위해서 트럼프가 지금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환율이 폭등하면은 이게 다 트럼프 때문이다 라는 식의 논리를 피려고 하는 건지 애초서부터 지금 이런 불편한 환경에 의해서 환율이 계속 상승 압박을 받고 와 있던 상태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문제가 빵 터지면은 트럼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라는 그런 또 하나의 거짓된 논리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그런 식의 썸네일 기사들이 목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뭐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좀 집착하기보다는 작은 어떤 변동성에 그리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흔들릴 수 있을 만큼 누적된 데미지가 지금 쌓아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사실 이런 데에 집중하시면서 상황을 좀 더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 그동안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형 불황에 대해서 총 집합을 해서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또 가져봤습니다. 오래전서부터 제 방송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생각 정리가 많이 되시는 시간이 되실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럼 오늘도 좋은 시간이 되셨을 거라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소식들 들여오게 되면은 제 관점대로 또 풀이해드린 시간 갖도록 할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잘 유지해 놓으시고 다음 주에도 리더의 스탁마켓 나우 함께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